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네,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았다가 피곤해서 그랬더니 감기가 왔다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고 한 주를 마무리하고 이제 방학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독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원하는 대로 된다. 상상의 현실을 창조한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된다. 감정은 모든 일의 원인이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 4가지 신비한 경험. 변화를 현실에서 창조하라. 의식과 잠재의식,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어라. 유일한 실체와 하나가 되어라. 세상은 내면의 의식 상태가 구현된 것이다. 이상은 언제나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같이 척도가 없다면 삶의 힘이 한 번, 여러 번, 그리고 반번. 변화는 언제든지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 오케이. 느낌의 비밀도 되게 상상력은 통제해야 한다.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감정은 모든 일의 원인이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 오케이.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원하는 대로 된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인간은 곧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고 우리 안에 존재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이고 이는 곧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윌리엄 블레이크.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함으로써 발전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 역시 이 같은 과학의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주장은 상상력이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통해 증명됩니다. 상상력이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모습. 오케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사실 삶 자체가 상상의 활동이다. 삶 자체가 상상의 활동이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습을 나타내거나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건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 상상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상상의 활동이 없다면 사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상상의 비밀을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그 비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인생이란 연극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된다. 모든 활동, 그 밑바탕에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원하지 않는 것은 변형하거나 파괴합니다. 생각보다 그냥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요. 내면의 상상을 바꾸지 않고 외부 환경을 바꾸려 드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다. 하지만 마음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일시적으로 바뀌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그런 일시적인 변화는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한 상태가 당신의 내면의 자리를 잡아 그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습관적인 태도가 되면 그 상태가 당신의 성격이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실력이에요. 훈련으로 돼서 가능하고 약간 좀 흥분하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상태에 몰입해야 한다. 나를 버리고 새로운 상태에 몰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소망이 실현된 그 상태에 푹 빠져야 한다.
소망이 실현된 상태. 그렇게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맡기려면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헌신의 비밀이다. 믿음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맡기는 행동이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그 느낌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상상한 현실을 창조하기에 이 같은 행동은 반드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믿음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다. 자신을 맡기는 그 행동이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그 느낌에 나 자신을 맡겨야 된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이 같은 행동은 반드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상상은 세상을 그대로 보존하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상이 단순히 기억과 소망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면 세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당신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세상은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상상 속으로 이미지들이 줄지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당신의 감각의 이미지들이다. 하지만 감각이 받아들이는 인상 역시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감각의 이미지는 기억의 이미지나 소망의 이미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각이 받아들인 인상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인간의 상상력이 감각이 받은 그 인상 안에서 작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억의 이미지나 소망의 이미지는 인간의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작용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 속 이미지 안으로 들어간다면 창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소망을 이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이미지는 현실로 구현할 수 있고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별로 이를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당신이 직접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법칙을 건선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라.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 제가 어느 의리한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쇠퇴하고 있고 위의 시가 인간의 고귀한 꿈에도 적용되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끊임없이 집을 짓고도 그 안에 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 생각이 없다면 왜 의리의리한 집을 짓겠습니까? 왜 꿈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 꿈꾸며 침대에 깨어 누워있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꿈 안에서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있는 그 깨어있는 꿈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그 느낌함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상상력의 활동은 사건들의 다리를 건너 소망의 실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 산다면 다시 말해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생각한다면 상상력이 가진 창조적 힘이 우리가 꿈꾸는 그 모험에 대답을 줄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가 어느새 우리 삶에 파고들 것이다. 인간은 상상력 그 자체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상상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상력이 육체가 가지는 공간적 한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움직여서 공간을 이동하지만 상상력은 그런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식을 변화시켜 공간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실제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케이. 모든 것들은 신성한 법칙에 따라 서로의 존재 속에서 하나로 섞인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지금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실이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벽은 단단한 삼나무 목재로 되어 있었고 벽돌로 만든 커다란 벽난로가 높이 8m가 넘는 아치형 천장까지 이어져 거대한 삼나무 기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상 속에서 그 집 주방, 발코니에 서서 벽난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종종 깨어서도 꿈이 이루어지는 꿈을 꾼다네. 우리는 상상의 길과 감각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상력을 깨워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상상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기다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냅니다. 역사의 흐름은 눈먼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활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대여 강력한 상상으로 거대한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라. 인생이란 모든 시대를 통틀어 끊임없이 나타난 복잡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결하는 과정일 뿐이라네. 인간은 결코 완벽하게 안정적이거나 고정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결과물은 언제나 개개인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드러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어쩔 수 없이 한 단계 더 나은 창조의 길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언제나 어제 확립된 질서를 뒤흔들어 놓고 창조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상상력은 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 아닌데.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의 실제보다 더 나은 모습을 상상하고 당신이 바라는 대로 편지를 다시 쓰고 사고의 장면이나 면접을 보는 장면처럼 어떤 장면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상상하는 것만으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상상이 현실을 만들 수 있다면 현실을 부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기억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일도 한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이 가진 창조의 힘을 극단적인 장면으로 가져가서 상상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장면까지도 바꿀 수 있다. 네, 이 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제 담은 책이 있거든요. 어제 되게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여기 검색해 보면 네. 네, 이동진 밤은 책이다.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오케이.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과 연민, 사랑에 대하여 이동진과 함께하는 책들 밤은 책이다.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목차를 보고요.
책을 가난한 저는 쇼핑 중독자입니다. 오케이. 자, 목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선한 진부함. 우리는 사랑일까? 사랑의 기술 생애이며 우승우. 작은 변화 일상의 행복. 시간이 쌓여갈 때 밤의 아이, 낮의 어른. 마지막 디자인. 원칙의 함정, 가짜 논리. 오, 마지막 기회. 관성의 법칙, 순수 애의 강요. 제대로 묻기, 생각하는 손 영수증의 기억. 행복에 대한 강박. 신선한 진부한.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이승우. 생애 이면. 신선한 진부함. 우리는 사랑일까?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 제가 언제 이 책을 읽었죠? 아니, 또 책을 읽은 걸로 나오네? 자, 읽어봐. 신선한 진부함. 위트와 교양을 겸비한 작가 알랭드 보통의 책들을 많은 분이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작가는 특정 상황을 묘사할 때마다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고 그 전까지 수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묘사했던 유사한 상황에 대한 서술과 다른 예를 들어 웃음꽃이란 말은 사실상 비유법으로 거의 생명이 다한 표현이다. 결국 가장 진보하고 가장 상투적인 표현도 그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가장 신선하고 가장 효과적인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넌더리가 나도록 지겨진 일도 닳고 다른 그 행동과 떠난 습관들로만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 사랑도 그 시작은 두근거림이었겠지요. 사랑의 기술. 저는 세월이 좀 더 흐르는 노벨문학상 받은 한국 소수가 이승우 씨. 예? 받을 만한. 오케이, 나 깜짝 놀랐네. 생의 이면을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이승우 씨는 인간 자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원효적이고 웅대한 비전을 갖고 지치지 않은 채 묻고 또 묻는 그 작가의 작품을 계속 읽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저 같은 그 독자에게는 축복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재능이 필요하고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며 사랑에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감정 자체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쏟아나지만 그렇게 일어난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흔히 사랑이라는 그 미명화에 통제되지 않고 들끓는 채로 쏟아내는 뒤틀린 격정, 모두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이 나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애 이면에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만 저는 거기서 덧붙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거나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에 좁혀지기도 하고 넓혀지기도 하는 공간에 불안정하게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 조그맣고 불안정한 공간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열정이 아니라 노력이고 본능이 아니라 본능을 넘어선 태도입니다.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하고 갈고 닦아야 하죠. 그건 사랑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원칙의 함정, 행복에 대한 강박, 영수증의 긴력, 삶과 예술 사이에서 올바른 대답, 순수의 강요, 순수함에 대한 강조는 종종 순수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순수함을 확신하면서 내세울 때 자신의 눈에는 순수하지 못하게 보이는 남에 대한 근거 없는 도저히 오르감에서 비롯된 공격이 시작되기도 한다. 순수는 분명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순수의 확신과 순수의 강요는 위험합니다. 일체 뒤섞임이나 소통을 거부한 채 순도 100%를 지향하는 근본주의적 태도에는 항상 불길한 그림자가 일렁인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반복해서 모방하며 습관을 형성해 갑니다. 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끊임없이 움직이려면 외부로부터 힘이 계속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도록 신봉되어 온 이와 같은 물리학적 견해를 뒤집은 것이 바로 뉴턴이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 불리는 제1의 운동 법칙을 통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움직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인간사에서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적용시켜 일상의 영으로 바꾼다면 그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걸어오던 그 길이 잘못된 행로라는 걸 깨닫고도 사람들은 쉽사리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뒤돌아서지 못합니다. 그건 바로 삶의 관성, 즉 습관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반복해서 모방하면서 습관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런 습관들의 집합은 한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게 되죠. 물론 인간은 자신의 습관을 전부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습관은 계속 되풀이하면서도 스스로가 혐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쉽사리 오랜 생활 유지해온 그 습관을 중지하거나 고치지는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냉소와 자학과 심지어 혐오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무엇보다 익숙하기 때문이죠. 운동하고 있는 그 물체는 운동하고 있는 게 익숙하기에 그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북촌 방향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 담긴 것은 후회하고 자책하고 다짐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새 되풀이하고 있는 어떤 굴레로서의 삶, 혹은 그 삶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가시적인 행동들 때문이었다. 역겨움을 견디는 것이 외로움을 견디는 것보다 더 익숙할 때 새로운 단계에 대한 갈망은 어쩌면 핑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어머, 이게 진짜 너무 대단하셔. 역겨움을 견디는 것이 외로움을 견디는 것보다 더 익숙할 때, 와, 어떻게 이렇게 글로 쓸 수 있을까요? 그 영화에 담긴 것은 후회하고 자책해도 다짐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새 되풀이하고 있는 그 어떤 굴레로서의 삶, 혹은 그 삶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기시적인 행동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겨움을 견디는 것이 외로움을 견디는 것보다 더 익숙할 때 새로운 단계에 대한 갈망은 어쩌면 핑계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너무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반복해서 모방하면서 습관을 형성해 갑니다. 그런 습관들의 집합은 한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인간은 자신의 습관을 전부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습관은 계속 되풀이하면서도 스스로가 혐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쉽사리 그 오랜 세월 유지한 습관 중 중지하거나 고치지 못해요.
자신에 대한 냉소와 자학과 심지어 혐오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무엇보다 익숙함이기 때문이다. 익숙함. 음, 음. 넉넉고 멍하니. 최초의 순간? 비밀의 문. 말의 자격. 말의 자격? 철학자 출신도 아닌 정신과에서 프로이트가 발견하고 다룬 무의식은 정신분석학. 아이린님 조금만 차분하게 알아요. 재밌어서 오케이. 정신분석학과 심리학뿐 아니라 철학에도 커다란 파문을 던졌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무의식을 정립하면서 자연히 뒤따르게 된 이 명제는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구조주의자들은 그것을 구조라고 보았으며 프로이트 뒤를 이은 정신분석자 라켄은 언어라고 보았고, 그러나 이처럼 20세기 지성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발견된 무렵부터 숱한 비난과 반발에 시달렸습니다. 오케이. 아마도 어느 누구도 가리고 싶은 인간 존재의 야누스적인 측면을 정면으로 폭발하는 것을 환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터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도 의식을 통해 말해질 수밖에 없다는 모습. 즉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로 할 수밖에 없다는 무의식과 의식의 모순 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 보헤미아 시인 일찍 시를 쓰면 별로 이루지 못한다. 시인은 벌이 꿀을 모으다 한평생 의미를 모으다 끝에 가서 어쩌면 10행쯤 되는 좋은 시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는 체험이고 한행의 시를 위해 시인은 많은 도시 사람 물건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성이 병역 문제를 고민하면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 뭘 한다고 라는 남성들의 핀잔이 종종 쏟아진다. 새파랗게 젊어서 인생에 대해 뭘 한다고. 외국의 지식인은 한국의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 한국은 도 아니면서 냉소가 퍼부어집니다. 물론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자가 누구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직접 겪어보았다면 좀 더 세밀하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아야 관련 문제에 대해 제대로 발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경험 자체가 판단의 장애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경험 자체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종족 폭력은 시작된다. 말의 자격. 별빛과 어둠, 묘줄과 불며 포기 기술? 고독의 위험과 교감의 위로, 고독의 위험. 정직과 물의 고통 공부증. 슬픈 메아리? 선과 선 의지. 시선의 폭력, 생략의 미학. 일이 주는 위로. 모든 게 필연이라면
나는 늘 우연이란 지배해야 마땅한 어떤 영토 같은 것으로 배워왔다. 근데 소설에 갖춰야 할 가장 필수적인 기본 기라는 가르침도 받았다. 우연. 그러나 나는 그 논리가 보고 종종 우연으로 소설을 끝내버리곤 했습니다. 그때보다 난 좀 억울했고요. 그 소설은 학부 시절 은사님께 드린 때늦은 변명이기도 하다. 소설이든 영화든 연극이든 서사를 다른 예술 분야에서 우연성을 남발하는 게 금물입니다. 치밀하게 이야기를 짜나갈 줄 모르는 작가의 흔히 우연에 의존해서 설득력 없게 스토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우연성을 최대한 배격하는 작품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우연투성인 현실에 대한 반작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의 마법, 그리움의 성분, 전쟁 같은 사랑?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책을 읽어보고 이제 또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에리님.